노부가 이제 늙어 벼슬을 내려놓은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소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가슴속에 남아 있소이다. 이 이야기는 순조 12년 내가 청주목에서 종사관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2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 기이한 사건이었소. 오늘 이 늙은이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무고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해 평생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했던 한 천인의 비참한 삶,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진범의 이야기이요. 법은 그를 벌하지 못했으나 하늘의 뜻은 끝내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 사는 백성이라면 누구든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 하겠소. 그때는 내가 아직 젊은 선비였던 시절이요.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청감령에서 종사관이라는 벼슬을 받아 청주목으로 부임하게 되었소. 청주목은 충청도의 요충지로 예로부터 배짜기와 무명짜기로 이름난 곳이었소. 특히 목의 서쪽에 자리한 관영 직조소에는 무명과 삼배를 짜는 여공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양인 신분의 처녀들이었소. 그해 봄 새벽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청주목. 서쪽 직조소에서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여공들이 배를 짜고 있었소. 배틀을 놓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겨우내 준비한 삼배와 무명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던 시기였소. 그곳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여공이 있었으니 바로 심씨 가문이 딸 춘향이었소. 춘향은 20살의 나이에 이미 배틀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여 관장들도 그녀의 손끝을 칭찬하곤 했소. 고운 얼굴에 성실한 성품까지 갖춘 그녀는 동료 여공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소. 그녀의 집은 직조소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먼 길을 걸어 직조소에 나오곤 했소. 그해 6월 보름, 춘향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이었소. 초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여공들은 여럿이 함께 돌아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춘향은 배짜기가 조금 늦어져 혼자 어두운 길을 나섰다 하오. 함께 일하던 동료 명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고 하오. 춘향아, 오늘은 혼자 가게? 요즘 밤길이 흉하다던데? 춘향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오. 괜찮아요, 언니. 집까지 금방이에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것이 동료들이 본 춘향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이튿날 아침 직조소 동쪽 공사장에서 우물을 파던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어. 도랑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어. 흙탕물에 뒤섞인 채로 발견된 시신은 다름 아닌 춘향이었어. 그녀의 입에는 속옷이 막혀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당한 흔적이 선명했어. 목덜미에는 손으로 목을 졸랐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어. 소식을 들은 청주목의 이방 김성만이 현장에 달려왔소. 김성만은 오래전부터 청주목의 치안을 담당해온 인물로 실적에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자였소. 그는 현장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명을 내렸소. 이 근처에 떠돌이 잡부와 노숙자들이 많다 하지 않았느냐? 당장 수상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 들여라. 며칠 뒤 포졸들이 공사장 인부 하나를 붙잡아 왔소. 이름은 최득보라 했는데 본래 경상도 출신으로 청주에 올라와 품팔이로 연명하던 천인 신분이었소. 그의 옷자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누군가가 그가 그날 밤 춘향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소. 증거는 그것뿐이었소. 하지만 김성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소. 청주목 관아의 취조실은 차디찬 곳이었소. 여름이건만 돌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고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서는 햇빛조차 들지 않았소.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은 최득보 앞에 김성만이 섰어. 내가 춘향을 죽였느냐?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단호했어.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은 그날 밤 공역을 마치고 주막에 있었사옵니다. 거짓을 일삼는 천민놈. 내 옷에 묻은 흙은 무엇이며 내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을 본 자가 있다. 나리 소인은 공사장 인부이옵니다. 흙이야 늘 묻는 것이고 같은 길을 가는 것뿐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들으려 하지 않았소. 그는 옆에 서 있던 포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형틀이 들어왔소.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최득보의 등을 내리쳤소. 한 대, 두 대, 10대. 비명이 관할을 가득 채웠소. 내가 했다고 말하라. 그러면 형을 멈추겠다. 소인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밤이 되자 형은 더욱 가혹해졌어. 김성만은 상부에서 실적을 독촉받고 있었고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했어. 최득보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의식이 흐릿해진 그의 입에서 마침내 원하던 말이 흘러나왔어.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크게 말하라. 제가 죽였습니다. 김성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 자백을 받았으니 이제 사건은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었어. 바로 그때 내가 청주목에 도착했어. 충청감령의 관찰사님께서 나를 청주목에 파견하셨는데 마침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게 되었소. 나는 기록을 읽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소. 자백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 춘향의 소지품에서 최득보와 연결될 만한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소. 최득보가 춘향을 죽일 만한 동기도 명확하지 않았소. 다만 그의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같은 길을 걸었다는 모호한 증언만이 있을 뿐이었어. 나는 즉시 김성만을 불렀어. 이방, 이 사건에서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 김성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흙이 묻은 옷과 여공들의 증언이 있사옵니다. 흙이 묻은 옷이라. 그렇다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란 말이요? 증언이라는 것도 단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뿐이지 않소? 하오나 종사관 날이 자백을 받았사옵니다. 어떻게 자백을 받았어? 김성만은 침묵했어. 나는 최득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 취조실로 끌려온 최득보는 형틀에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어. 내가 정말 춘향을 죽였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소인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왜 자백했느냐? 더 이상 매를 맞으면 죽을 것 같았사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법은 자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강압으로 얻은 자백이 과연 진실일까? 만약 최득보가 무고하다면 진짜 범인은 여전히 저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충청감령에 건의했어. 관찰사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명하셨어. 나는 직접 현장을 사사치 살폈고 여공들과 인부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났소.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소. 결국 감형에서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 판단하여 최득보를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소. 그날 최득보가 관아문을 나설 때 나는 그에게 말했소. 이제 자유의 몸이니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히 살거라. 하지만 최득보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소. 종사관 날이 소인이 비록 석방되었다 해도 사람들의 눈초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미 소인은 살인자로 낙인 찍혔으니 그의 말이 옳았소.
청주 백성들은 최득보를 여전히 살인자로 여겼소. 그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했고 주막에서는 그에게 술을 팔지 않았소.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소. 결국 최득보는 청주를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살게 되었소. 나는 그 일로 마음이 무거웠소. 무고한 자를 석방하기는 했지만 진범을 잡지 못했고 최득보의 삶은 이미 망가져 버렸소. 춘향의 원호는 위로받지 못한 채 떠돌고 있을 것이고 진짜 범인은 어디선가 편히 살고 있을 것이었소. 세월은 흘러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소. 나는 이제 늙어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여러 고을을 돌며 벼슬살이를 한 끝에 다시 청주목의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소. 청주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마을이었고 직조소는 예전 그대로 그곳에 있었소. 그해 초여름 포졸이 급히 관하로 달려왔소. 관찰사 나리, 떠돌이 하나가 자수하러 왔사옵니다. 무슨 죄로 자수했느냐? 살인이라 하옵니다. 나는 그 떠돌이를 직접 보았소.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소. 그는 내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소인의 이름은 장몽득이라 하옵니다. 20년 전 소인이 한 여인을 죽였사옵니다. 뭐라고? 20년 전이라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소. 혹시 그 사건이 아닐까?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춘향이라 했사옵니다. 심씨 가문의 딸로 직조소에서 배를 짜던. 나는 손이 떨렸어. 20년을 기다렸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 자세히 말해보거라. 장몽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는 본래 전라도 출신의 떠돌이 장사꾼이었는데 20년 전 청주를 지나다가 그 일을 저질렀다 했어. 그날 밤 소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푼돈도 없었사옵니다. 주막에서 술값도 낼 수 없어 쫓겨나던 차에 홀로 걸어가는 여인을 보았사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이나 귀한 것을 빼앗을 생각뿐이었사옵니다. 그는 춘향을 따라갔고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를 덮쳤다 했소. 춘향이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입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다 했소. 죽일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그저 조용히 시키라는 것뿐이었는데 그녀가 너무 세게 저항하여 어느새 숨이 끊어져 있었사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시신을 근처 도랑에 던졌고 그대로 청주를 떠나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했소. 20년 동안 소인은 한시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사옵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이 나타나 소인을 괴롭혔고 술로 잊으려 해도 그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또한 들리는 말로는 무고한 자가 소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고통받았다 하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자수하러 왔사옵니다. 나는 청주목의 옛 기록을 꺼내 확인했소. 장몽득의 진술은 당시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소. 춘향의 입을 막았던 속옷, 목덜미의 손자국, 시신이 발견된 위치. 모든 것이 들어맞았소. 나는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소.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소. 해당 사건은 이미 20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형벌을 집행할 수 없음.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었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소. 나는 허탈했소. 20년을 기다려 진범을 찾았건만 법은 그를 벌할 수 없다니. 나는 장몽득에게 말했소. 법은 이제 너를 벌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장몽득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소. 그날 밤 나는 춘향의 무덤을 찾아갔소. 20년 전 그녀의 부모가 마을 뒤편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소.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소. 춘향, 미안하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실을 밝혔소. 비록 법은 그를 벌하지 못하지만 내 억울함은 이제 풀렸을 것이오. 바람이 불어와 풀잎을 흔들었소. 마치 춘향이 대답하는 것 같았소. 그로부터 사흘 뒤 관아의 포졸이 다시 달려왔소. 날이 옥에 갇혀 있던 장몽득이 스스로 목을 맸사옵니다. 나는 급히 옥으로 달려갔소. 장몽득은 창문에 걸린 새끼줄로 목을 매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소.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소. 나는 그 종이를 펼쳤소.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소. 춘향아, 미안하다. 20년 동안 나는 내 원혼에 시달렸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이제야 고백하였으나 법은 나를 벌하지 않는다 한다. 하지만 나는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최득보, 내가 나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안다. 이 목숨으로 그 빚을 갚는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어. 법은 그를 벌하지 못했으나 그는 스스로를 벌했소. 양심의 가책이 법보다 무거웠던 것이요. 나는 즉시 최득보를 찾아 나섰소. 20년 전 그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산을 헤맸소. 며칠을 찾아 헤매던 끝에 깊은 산속 외딴 움막에서 그를 찾았소. 최득보는 이제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환갑이 넘은 노인 같았소.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소. 최득보, 나를 기억하는가? 20년 전 청주목의 종사관이었소. 최득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소. 종사관 나리, 어찌 이곳까지 소식을 전하러 왔네? 진범이 나타났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소. 장몽득의 자수, 그리고 그의 자결까지. 최득보는 말없이 듣고 있었소.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소. 그자가 자수했다 하니 기쁘지만 이미 소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20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소인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지 오래이옵니다. 그래도 이제 그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산을 내려와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소? 최득보는 쓸쓸하게 웃었소. 나리, 소인은 이미 이 산이 편안하옵니다. 이제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소인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나는 그날 최득보의 움막 앞에 무릎을 꿇었소. 그대에게 미안하오. 20년 전 내가 진범을 잡지 못해 그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소. 법을 다루는 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빚을 졌소. 최득보는 황급히 나를 일으켰소. 나리께서는 소인을 석방시켜 주셨사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다른 관리였다면 소인은 역모를 당해 죽었을 것이옵니다. 나는 최득보에게 돈과 곡식을 주고 산을 내려왔소. 그리고 관아로 돌아와 춘향과 최득보, 그리고 장몽득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소. 후세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춘향의 무덤을 찾았소. 이번에는 최득보도 함께였소. 우리는 무덤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소. 춘향, 이제 편히 쉬시오. 그대의 억울함은 풀렸고 그대 때문에 고통받았던 최득보도 이제 누명을 벗었소.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소. 그날 이후 청주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 청주의 서쪽 들판에서 새벽마다 눈처럼 하얀 안개비가 내린다는 것이었소. 그것은 보통의 비와는 달라서 마치 눈송이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웠다 하오. 백성들은 그 비를 설비라고 불렀소.
춘향의 이름에서 눈설자를 따온 것이었어. 그들은 말했어. 춘향의 원혼이 비가 되어 내려와 억울하게 살다간 최득보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이들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나도 그 설비를 몇 번 맞아보았어. 정말로 묘한 느낌이었어.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어. 세월이 더 흘러 최득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청주를 찾았어. 그는 산속 움막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했어. 마을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하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고 했어. 나는 최득보의 장례를 직접 치러 주었어. 춘향의 무덤 옆에 그의 무덤을 만들었어. 두 사람 모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저승에서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무덤을 만들던 날에도 그 설비가 내렸어. 마을 사람들은 춘향이 최득보를 맞이하러 온 것이라 했어. 이제 이 늙은이도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와 있어.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요.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가? 김성만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고한 자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그는 나중에 그 일로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났다 들었어. 춘향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최득보는 평생을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살았어. 장몽득은 양심의 가책으로 20년을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법은 때로 느리고 때로 미치지 못하오. 하지만 하늘의 법은 언제나 정확하오. 누군가의 거짓은 세월이 덮을지 모르나 진실은 땅속에서도 숨을 쉬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하늘은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응보를 내렸어. 내가 관찰사로 있을 때 나는 후배 관리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억울한 백성을 만들지 말라고, 실적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이오. 법을 다루는 자는 칼을 다루는 것과 같소. 한 번 잘못 휘두르면 무고한 이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어. 지금도 청주에 가면 그 설비를 볼 수 있다 하오. 새벽마다 서쪽 들판에 내리는 하얀 안개비.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춘향과 최득보를 떠올린다 하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하오. 하늘은 보고 계시니 거짓으로 살지 말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얼마 남지 않았어. 저승에 가거든 춘향과 최득보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그대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 사람이 만든 법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법은 완전하오. 거짓으로 남을 해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청주의 설비는 지금도 내린다 하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오. 억울하게 죽은 이의 눈물이요. 무고하게 고통받은 이의 한숨이요.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오. 노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하오. 오랜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소. 부디 이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어 있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비록 20년이 걸렸을지라도 결국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어. 청주의 서쪽 들판에 봄비가 내리듯 이 세상 어디에나 정의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바라오. 억울한 이가 위로받고 죄 지은 이가 뉘우치고 무고한 이가 누명을 벗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오. 노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부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오.